네, 안녕하세요. 김영록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음력이지만은 음력 12월 29일, 즉 1494년 12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폭군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연산군이 조선 저 10대 국왕으로 등극을, 즉위를 한 날입니다. 우리가 박정아 소설가가 쓴 금삼의 피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영화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연산군의 어떤 그뭐 무자비한 그런 그 이제 뭐 살상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뭐 참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그 장면들을 많이 이제 보아왔는데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오죽 그 자기 생모에 대한 어떤 그 사모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왕도 인간은 뭐 인간이죠. 예.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그 국어 시간인데 그 교수님이 소설을 아무거나 읽고서 그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요새는 이제 그런 책이 없는데 손바닥만한 문고판 책이 있었습니다. 문고판으로 이제 연산군 책을 사갖고 이제 그걸 읽고서 이제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연산군을 좀 비판했던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글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자꾸 뭐 어머니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심정 이해도 될 만하다. 그러나 좀 가혹했죠 사실은. 하여튼 오늘이 음력이지만 12월 29일로 연산군이 그 10대 국왕으로 조선의 이제 10대 국왕으로 등극을 한 날입니다. 즉위를 한 날이죠. 그런데 보면은 조선의 왕 중에서 묘호가 없는 왕이 딱 둘이 있죠.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인조 반정과 중종 반정에 의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쫓겨난 그런 국왕이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이 묘호를 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묘호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그 재임하고 있는 시절에 받는 그 호칭이 아니죠. 이제 그 퇴임을 하고서 퇴임은 현대적인 용어고 하여튼 뭐 왕이 죽던가 해갖고 이제 다음 왕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 차례가 그러면 이제 다음 왕 때 이제 그 여러 이제 대신들이 모여갖고 이제 그 뭐 이제 이 사력을 편찬하는 그런 기관에서 뭐 그 이제 돌아가신 선왕의 이 어떤 그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를 해갖고 묘호를 주죠. 이제 뭐 세종 하듯이 종이 있고 세조 하듯이 조가 있습니다. 종은 뭐이 글쎄 그냥 언뜻 그 제가 기억하기로 뭐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힘쓴 분들은 종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뭐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외교 이런 쪽으로 탁월한 업적이 있으면 조를 붙이고 이제 그 창건한 왕을 다 태조라고 그러죠. 고려도 왕건이 태조고 그다음에 조선도 이성계가 태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묘호를 붙이는데 우리 연산군은 그 묘호가 없어요. 이제 연전에 제가 도봉구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동네를 놀러 갔더니 같이 그 연산군 묘를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봉구에 연산군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서 이제 그 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샤워시간 오늘 12월 29일을 맞이해서 우리 연산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연산군의 일대기라고 할까? 네, 연산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은 1476년 12월 2일, 음력으로는 12월 7일이네요. 그때 태어나서 1506년 11월 30일 날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조선의 열 번째 국왕으로서 즉위는 1495년 2월 4일, 음력으로 1494년 12월 29일, 오늘이네요. 근데 오늘은 사실 양력으로 29일이죠. 근데 음력으로 12월 29일이기 때문에 오늘 연산군을 알아보는 그런 방송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위가 되는 것이 1506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예성년중 인명성광이니까 그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융이고 폐비윤 씨가 어머니죠. 음, 이 임금의 왕은 이름이 한자인 것 같은 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래서 저렇게 임금이 한자를 하나 쓰면은 그 한자는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걸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 이제 권력이죠. 예. 자, 세위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면은 이제 무호사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살인파를 이제 제거했고, 그다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갖고 그 폐비윤 씨, 그러니까 폐위가 된 그런 사사 문제, 예?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자들을 이제 대량 숙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훈구 세력을 또 약화를 시켰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인과 훈구 세력을 억누르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등 언론을 막고 극단적인 정치를 자행했으며 가혹한 고문과 공포 정치를 일삼았다. 그 결과 이제 중종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폐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묘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애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생과 세자 시절인데, 자, 연산군은 성종의 장자로 성종의 계비인 폐비 윤씨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후궁이 많았던 부왕 성종과 폐비 윤씨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후궁이 많았으면은 이제 성종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왕의 성관계는 이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비윤 씨도 여자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질투심이 왜 없겠어요. 여자인데 같은 여자 아무리 후궁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것을 기회 삼아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모양입니다. 윤 씨가 감히 그 이제 용안에다가 이제 손톱 자국을 냈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이제 후궁들하고 인수대비가 폐비, 윤 씨를 그 왕비에서 폐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서 궁궐에서 이제 쫓아내버린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에. 또 저렇게 또 야합을 하면은 또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네요. 자, 1483년 성종 14년에 세자의 책봉이 됐고, 허침, 조지서, 서거정 등에서 이제 공부를 배웠었다는 얘기죠. 네. 자, 성종에게는 정식 소생으로는 연산군 외에 제 2계비인 정현왕 소생 진성대군, 훗날 이제 중종이 되는 거죠. 진성대군이 태어났으나 성종이 승하할 당시에는 세자 이용의 나이가 18살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연산군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뭐 대세를 피할 수가 없죠. 나이가 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비윤 씨의 소생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생모로 알고 살아다가 뭐 어려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 성종의 묘비명과 행장을 쓸 때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자 사화를 통해서 살인파를 학살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됐다라는 그런 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뭐 설이 대체적으로 맞죠. 네. 허침은 연산군이 말에 동조하면서 정해진 것이므로 배우라고 부드럽게 보냈고, 아까 이제 예, 거기 그 세 사람한테 수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지서는 자꾸 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상감마마께 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엄격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벽에다가 허침은 성인이고 조지서는 소인배다라고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켰을 때 조지서를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위 필국과 즉위 과정을 연산군은 즉위 초 군비를 강화하고 변경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는 한편 왜구를 격퇴하고 오랑캐를 회유 또는 토벌하는 국방정책에 주력을 했다. 그거 보면 초창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그 왕정을 펼쳤던 것 같아요. 자, 즉위 초기에는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도서를 간행했고 업적을 또 이룩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즉위 직후에 그는 유배 중인 외할머니 장흥부 부인 신씨와 외숙 윤부를 석방하고 이듬해 어머니 폐비윤 씨를 왕으로 복권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림에서는 사후 100년간 폐비윤 씨 문제는 논외로 붙인다는 선왕의 유지, 그러니까 성종의 유언이죠. 그 유언을 들어서 폐비윤 씨의 복권을 갖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금이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든 억울하게 죽지 않았든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살인해서 그걸 반대를 하니까 연산군이 이제 살인파 제거를 이제 추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그렇게 이제 즉위를 해서 이제 초창기를 저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병기를 개량하고 3인의 이주 동료와 면세, 그다음에 부역 면세 정책 등 변방 이주를 장려를 했다. 그 변방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제 그 경계선이 이제 물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방으로 백성들을 좀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즉위 초반에는 경연에 자주 참여하고 선대부터 간행되던 국조보감, 여지성남 등을 증보하고 수정을 계속해서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제 문화 정책 쪽으로도 상당한 힘을 기울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무오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이 즉위를 한 다음에 성종실록 편찬을 명령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종이니까 선왕의 그 업적을 갖다가 이제 실록을 펴내야 되겠죠.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구성하고
전왕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한 서초를 토대로 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선례에 따른 조치였다.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498년 연산군 4년 음력 7월에 실록 편찬의 자료인 사초 중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와 계유정론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이국돈 유지강이 참소가 있었다. 저걸 또 꼬질러는 놈도 문제지만 참 조의제문 이게 조문이죠. 뭐 일종의 죽은 사람을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추모한다고 할까 그런 글인데 그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제 단종을 폐기시키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계유정난인데 거기서 이제 세조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그 조의제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산군은 이제 이 세조의 이제 후손이다 보니까 이제 이놈들이 하고 이제 화가 났던 거라고 봐야죠. 이에 따라서 김일성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많은 살인파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국문을 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종직, 김일손으로 대표되는 영남 살인파는 몰락하고 현재 세력이 사라진 조정은 다시 훈국파의 동무대가 되었다. 자, 이게 살인파와 훈국파가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살인파가 몰락을 하고 훈국파가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성화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게 있는데 491번이네요.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모, 추승, 시도와 좌절. 그리고 어머니 폐비윤 씨를 뭔가 그 추모를 하고 복권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반대 부딪히는 거죠. 즉위 초부터 그런 생모인 폐비윤 씨 복권과 추승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살인파 인사들은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는 성종의 유명을 내세워 연산군의 생모, 추승, 시도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성종이 저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을 남기고 1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대신들이 연산군을 보고 이거는 그 성종의 유지가 100년 동안 언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하오나 저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정계라는 게 그 이제 대신들의 그 이제 세력이죠. 그럼 연산군 사이에 뭔가 그 감정의 골이 이제 깊게 파이게 된 겁니다. 이제 막 온갖 상소가 올라오겠죠. 상소와 상원, 격고 등 여론에 관련되는 제도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다. 그 올라오는 상소를 막으려니까 그 천내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살인파 인사들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연산군의 성품을 본 이극돈, 임사홍 등 훈구파의 재상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 확장 및 경쟁에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죠. 그렇죠. 요즘 그 세상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갑자사화가 일어났죠. 네. 자, 연산군은 제20년 1504년 음력 10월에 혼국파 내에서 공중파와 부중파 간의 분란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고자 했다. 연산군이 이제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었네요. 폐비윤 씨 사태를 주도했던 성종의 두 후궁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비롯하여 당시 관련자인 훈국파 살인파 대신들이 살아있으면 모두 처형을 하고 사망을 했으면 부관 참시를 해버린 거예요.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것은 관을 해체해갖고 시신을 참자가 저기 자른다는 뜻이에요. 시신을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 정말 그 잔인한 그런 그 처사인데 저게 이제 그 고종 때 갑신정변에 실패한 김옥균 그러니까 김옥균을 저렇게 처형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부관 참시 이런 그 제도는 그 이제 시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그 선대 왕들이 다 그렇게 조치해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부관 참시를 한 겁니다. 고종이. 자, 이게 이제 바로 피린내라는 그 복수국이죠. 이것은 450번으로 제가 갑자사화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네요. 금삼의 피. 그다음에 청경군의 피바람. 부관참시. 쇄골표풍. 이 쇄골표풍이라는 게 뼈를 갈아갖고 바람에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흔적조차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능지처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처사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그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또 한글 사용을 탄압을 했다라고 하네요. 1504년 연산군 10년 7월에 그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는 한글 투서가 발견이 되니까 연산군은 한글로 그 구교를 단 책을 불사르게 하고 그로 인해 갖고서 훈민정을 해례본이 많은 그 해례본 등 그 많은 한글 관련 책들이 전부 그때 소실이 된 거죠. 참 저런 거 보면은 이 문화재를 갖다가 이렇게 파손하는 거는
그 문화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든 간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든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매개체거든요. 근데 그걸 뭐 쉽게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뭐 불살라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차단시켜버리네. 입은 몸을 베는 칼이다. 그러니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런 패를 착용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참, 음란 행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독후감을 써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산군이 참 그 아주 그 못된 왕이다. 이렇게 그 독후감을 써냈다라고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그 여자 관계가 이제 불란해졌던 거예요. 아, 글쎄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그 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걸 놓고 대신들이 나누는 말, 또 왕, 국왕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극대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딘가 기대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란 행위에 아니면 이 알코올 중독 이런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좋지 않은 형태의 그이 음란 행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강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 신하들의 아내도 은밀히 불러다가 가는 거고 33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성관계는 본인의 성욕 해결이 아닌 왕손을 남기기 위한 공무집행이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죠. 사실 왕손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일, 그걸 넘어서서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또 손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성들, 여자들을 네, 그랬던 그 이제 왕이 바로 연산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치세 후반을 한번 볼까요? 연산군은 문진 관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문인 관료들 사이에 경쟁을 하겠다. 그다음에 영의정이나 삼정승이라고 해도 직함 뒤에 존칭을 생략하겠다. 음, 혹시 우리도 뭐 요즘도 직함 같은 거를 이렇게 빼고서 뭐 한다든가 글쎄 저런 것들이 뭐 그렇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유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뭔가 그 본인만의 경영 기법을 갖고 국정을 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폐위가 되죠. 중종반절이 일어납니다. 1506년 음력 9월 2일 성희안, 유순정, 박원종, 신윤무 등 사전에 준비한 사병들로 거병하여 신수군, 임사홍 등 연산군의 측근들을 살해하고 궁을 장악하여 성종과 정현왕의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를 했네요. 진성대군이 성종하고 정현왕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죠. 연산군의. 뭐 연산군의 자손도 뭐 변변치 않기 때문에 동생,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이제 왕으로 추대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정에 의해서 이제 왕위가 폐위가 됐기 때문에 묘호가 없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연산군은 폐위가 되고 또 체포가 돼서 경기도 교동으로 이제 추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록수 등 그 후궁들은 투속 사형당하였으며 연산군의 아들들도 반정군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 뭐 아들이 있었지만 다 살해가 됐네요. 그렇죠? 뭐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쫓아낸 왕의 아들인데 왕을 다시 삼을 수 없으니까 동생인 진성대군한테 이제 왕위는 넘어간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 이게 바로 쿠데타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 이런 걸 놓고서 뭐 그거 쿠데타다라고 해갖고 뭐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역사 속에 파묻히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중종 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은 폐위가 되고 유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유배를 가서 이제 이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연산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자 그를 독살하려는 시도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한때 그를 동정했던 당시 강화부사의 노력으로 독살은 모면을 했다. 네. 그런 와중에도 또 충성스러운 그 이제 부하가 있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교동도로 이제 유배를 하고 거기서 역지를 앓다가 11월 6일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사망 당시 그 나이가 향년 31살. 참 진짜 젊은 나이에 이제 폐위가 돼서 세상을 떴네요. 31살. 지금 우리가 봐도 31살은 어린 애인데. 아, 참. 자, 그다음에 이제 장례와 제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산군의 후사를 외손봉사로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왕의 자손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손 쪽에서 이제 뭐 장례관 장례도 치르고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외손봉사로 결정한 거예요.
자, 1503년 연산군 9년에 휘신공주는 부왕생존 시 구문경에게 출가하여 아들 구엄을 두었다. 그러니까 외손자죠, 구엄이. 그러나 구엄에게도 아들이 없었고 사망한 후 그의 외손인 이한울이 외연산군의 제사를 계승 그 후예들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외손의 외손이 이제 그 제사를 계승을 한 거네요. 아, 참 이게 대가 끊긴다라는 걸 굉장히 그 어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해갖고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주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풍조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사회 풍조로 봤을 때 외손의 외손까지 이제 이 장례 제사 이게 넘어갔다라는 게 연산군으로 봐서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고 뭐 삶이 마감된 뒤에도 굉장히 좀 처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사망 직후 묘소는 강화도 현지에 안장이 됐고 근데 홍수로 침식이 돼서 신씨는 이참에 남편의 묘소를 양주 해천으로 이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1513년 3월에 양주군 노래면 해등촌으로 이제 이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다녀왔다는 그 연산군요. 그 위치 바로 방학동이죠. 글로 이장이 돼서 왕자군의 이용되면 이제 장사를 또 다시 치러진 거죠. 그다음에 제2기관 실록 역시 실록이 아닌 연산군 일기로 통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묘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그 이제 에, 그 어떤 그 즉위를 해서 뭐 이제 임금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 어떤 기한을 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제 실록으로 이렇게 쓰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산군 일기다 이렇게 이제 실록이 없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려서 보면은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금삼에 피해 갖고서 금삼에 피해 갖고 뭐 금삼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자로 보면은 이제 금삼의 피가 이제 어그 비단이죠, 비단 저고리 거기에 이제 피가 묻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참하게 이제 치욕을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피가 묻겠죠. 그래서 그걸 박종화라는 그 소설가가 이 금삼의 피라고 해서 이 연산군 일대기를 갖다 이렇게 소설로 이제 쓴 게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연산군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1962년 풍년산이라고 돼 있죠. 62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분이 아마 신영균 씨 같아요. 신영균이 이제 연산군을 한 거예요. 워낙 뭐 오래전 그 영화이기 때문에 보긴 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제목도 폭군연산이네요. 네, 이상 연산군 즉위 즉그 음력이지만 12월 29일 연산군이 이제 즉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 생각하면서 알아본 연산군의 그 일대기였습니다. 글쎄요, 참 조선시대 때 왕 하면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음, 좀 비참한 일면도 있네요. 물론 뭐 폭정을 이제 치를 때는 뭐 무소불위 했겠죠.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혹시 저 파편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고 그랬었겠죠. 네, 하여튼 연산군의 그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